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결제망을 돌리는 건 단발성 이슈가 아니에요. 앞으로 금융시장 주도권을 누가 먹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중심에 지금 리플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도권에서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기술이 아닌 정책과 시장 구조 속에서 XRP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대형은행 컨소시엄은 분명히 위협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플도 이제는 명확하게 글로벌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양쪽의 판이 다르다면 충분히 공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판이 겹쳐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는 퇴출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관련 뉴스들을 보면 은행들도 블록체인 이야기를 하고 실시간 결제, 스테이블코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시죠. 하지만 이 내용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시장을 잡고 누가 빠져나가야 할지 줄 세우기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쪽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입니다. 직접 나서서 결제 시스템을 바꾸고 있고, 블록체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들 시스템 안으로 넣으려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자산이 밀리고 어떤 자산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내용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4대 대형은행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말은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외부 자산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실시간 결제니 24시간 운영이니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들끼리 닫힌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결제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XRP 같은 외부 브릿지 자산은 끼어들 틈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XRP는 원래 은행 간 송금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브릿지 자산으로 만들어진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들이 스스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면 XRP는 당연히 필요 없어지겠죠. JP모건은 이미 JPM 코인이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고, 시티그룹은 디지털 자산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내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 중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리플과 예전엔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지금은 자기들 시스템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웰스파고는 이미 전자송금 내부망을 자체 기술로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4개 은행이 뭉쳐서 자기들끼리 블록체인 결제망을 만들고 KYC나 AML도 통합해서 연준이랑 연결까지 하면 미국 안에선 XRP를 쓸 이유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면 리플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은행들끼리 스스로 다 해결하겠다는 판인데 여기에 외부 자산인 XRP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리플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행보를 보면 전략을 명확히 바꾸고 있죠. 미국 은행을 상대하는 건 사실상 이제 거의 접고 중동이나 동남아, 아프리카처럼 금융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진 나라들 위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말고 핀테크나 환전업체 같은 비은행 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실제로 리플은 두바이, 아부다비, 일본, 태국,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랑 계속 손잡고 있고 현지 전자결제 시스템이랑 연결되는 사례도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을 포기하고 글로벌 확산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만 보면 XRP한테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끝난 건 아니고 뒤집을 수 있는 변수 몇 개는 남아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은행 스테이블 코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연결될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이 만드는 블록체인은 대부분 내부 전용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만약 은행 쪽에서 퍼블릭 체인, 예를 들면 XRP 레저 같은 오픈된 네트워크랑 연결되게 만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XRP가 다시 라우팅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무슨 말이냐면 XRP가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간 연결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이 실제로 서클이나 유럽 결제 기업을 인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서클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유럽 핀테크 기업들이랑 협업 얘기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여기서 제대로 한 방 터트리면 미국 은행들이 만든 시스템과 맞서서 새로운 글로벌 결제판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해서 니들을 미국 쪽 맡아라, 우리는 글로벌 시장으로 갈란다, 이런 식으로 힘을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어디에 얹을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만들면서 그걸 은행 컨소시엄이 만든 시스템에 올리겠다고 하면 XRP는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정말 밀리는 겁니다. 반대로 연준이 오픈 네트워크 중심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면 XRP도 디지털 달러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기회가 있는 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흐름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면 결국 XRP는 미국에서 안 쓴다는 인식이 자리 잡겠죠. 실제로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XRP는 그냥 해외 송금용이지 미국에선 쓸 일이 없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제도권까지 퍼지면 ETF 승인이나 금융상품 편입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XRP는 기술력 하나만 넣고 보면 꽤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판 자체가 기술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기술 싸움이 아니라 정부랑 얼마나 가깝냐가 관건인데, 이건 은행들이 XRP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미국 대형은행들은 정부랑 직접 연결돼 있고 로비도 강하고 규제 설계에도 큰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정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올해 초 트럼프한테 시원하게 로비했었죠. 이제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법이나 정책이 움직일 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걱정되는 건 해외 송금까지 은행들이 손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를 돌렸기 때문에 리플이 우린 해외 결제에 강하다 이렇게 따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도 은행들이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 컨소시엄이 글로벌 송금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게 실제로 시작되면 XRP가 노리던 핵심 시장이랑 완전히 겹쳐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하게 되겠죠.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결제망을 돌리는 건 단발성 이슈가 아니에요. 앞으로 금융시장 주도권을 누가 먹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중심에 지금 리플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도권에서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기술이 아닌 정책과 시장 구조 속에서 XRP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대형은행 컨소시엄은 분명히 위협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플도 이제는 명확하게 글로벌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양쪽의 판이 다르다면 충분히 공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판이 겹쳐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는 퇴출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하나 유럽 쪽에서도 시장 전체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언했어요. 이번엔 중국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상대로 무역 싸움을 걸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죠. 여기에 유럽도 바로 맞받아쳤고 분위기는 무역 갈등이 확대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발언으로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렸고 그 영향이 간접적으로 XRP 같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환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유로가 오르고 달러가 밀리고 있어요.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대금 정산이나 외환 관리가 훨씬 어려워지고 국제 결제나 송금 쪽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럴 때 나오는 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 상대방이 불안정해 보이거나 변동성이 크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이나 대기업들은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면서 환율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 결제망을 찾게 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XRP 기반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에요. 지금 리플은 XRP를 수수료 내는 용도로만 쓰고 실제 결제는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 유럽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유로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환율이 계속 바뀌니까 리스크가 커지겠죠. 또 국가마다 규제가 다 달라서 복잡하고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로에서 XRP에서 RLUSD로 바꾸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속도도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작게 들어가는데 중립적인 구조라서 굳이 특정 국가 시스템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선 XRP 같은 중간 연결 역할을 해주는 자산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무역 갈등은 단순히 수입품 관세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깊게 보면 금융망까지도 서로 분리시키려는 흐름이 깔려 있어요. 미국은 디지털 달러 중심의 자국 결제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 중앙은행 중심의 디지털 유로 발행과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이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지고 당연히 그 중간에서 연결해줄 자산이 필요해져요. 여기서 XRP는 딱 중립 자산, 라우팅 토큰 역할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유럽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XRP 레저를 실제로 쓰는지 여부입니다. 리플이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유럽 쪽에서 규제 이슈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미 몇몇 핀테크 업체들은 XRP 레저 기반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공식 파트너십이 실제로 발표되면 그건 꽤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이 발행하려는 디지털 유로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XRP와 연결될 수 있냐예요.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만들 때 외부 블록체인과도 연결 가능하게 설계 중이고 이 과정에서 XRP 레저의 브릿지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XRP가 유럽 결제망에 편입되는 시나리오로 봐야겠죠. 마지막은 XRP의 유동성 공급 시스템인 리퀴디티 허브를 통해 유로에서 XRP에서 RLUSD로 넘어가는 라우팅 흐름이 실제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리퀴디티 허브는 이미 다양한 통화 연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럽 통화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XRP의 실사용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는 시점은 5월 24일 14시 38분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삼각수렴 위를 뚫어주냐 아래로 뚫고 내리냐 이 부분을 잘 보셔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위로 뚫어주고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왔지만 크게 올리지 못하고 다시 내렸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선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해서 체크해 두시면 어디가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지 짧은 흐름을 보실 때는 체크가 가능해요. 보시면 뚫리고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도 이 선이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렸을 때 다시 한번 지지받았던 구간도 이 선이죠. 보조지표를 사용할 줄 아시면 참고하셔서 이렇게 반등 흐름 또한 추세선과 비교해가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이 선 위로 올라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시선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렸던 것도 결국 삼각 수렴 상단 구간인 이 하락 채널 상단에 대한 돌파였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시나리오 만들어 드렸었죠. 하나는 주황색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다시 하락 채널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빨간색 매물대에서 저항 이후 하락 채널 상단까지 리테스트. 결국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나왔습니다. 주황색 터치해주고 저항 흐름, 그리고 리테스트 후 빨간색까지 상승, 빨간색 구간 터치해주고 다시 상승 채널 상단까지 리테스트.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두시면 단기적인 매매를 하든 장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든 어느 쪽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시나리오를 세워도 틀릴 때도 있지만 이런 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좋은 예를 설명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현물 거래도 하고 있지만 선물 거래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비트겟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이 한번 빠질 것 같은 흐름이 보여서 체크를 해보니까 해당 추세를 뚫고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하는 리테스트 있죠. 그걸 확인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세팅하고 각각 TP 값을 1, 2로 설정해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왔고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설정해둔 값에서 모두 익절해서 약 42,000불 정도 수익을 챙겼고 이후 롱 포지션은 잡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긴 흐름을 보려고 체크해놨었던 선에 대한 저항이 나오길래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숏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심내지 않고 아래 저점 찍어줬던 구간 근처에서 전부 정리하고 짧게 수익 한 번 더 챙기면서 마무리했어요. 정보에 대한 분석도 정말 중요하지만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알려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잘 세워놔야만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튼 다시 리플 차트로 돌아와서 큰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시간봉 차트입니다. 현재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패턴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수렴이 끝나고 나서 상승할 확률이 70%, 하락할 확률이 30% 정도 되는데 아래로 힘을 모아서 위로 터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패턴이 현재 나왔기 때문에 수렴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리플이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거시경제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나 규제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상승 이후 박스권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큰 흐름 위주로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그냥 뉴스나 기술 정보보다는 현재 XRP라는 자산이 어디쯤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XRP는 기술력도 있고 생태계도 잘 만들고 있지만 이 시장은 결국 정책과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그 역할이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밀리기도 해요. 미국 은행들이 만드는 판, 유럽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는 무역과 환율 흐름,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립자산이라는 역할. XRP는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당연히 리플이 얼마까지 오를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판에서 XRP가 살아남을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XRP를 계속 들고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